기타에서 가번에 쓰는 이 판례는 이제 워낙에 중요한데, 이따가 이제 이 판례는 또 사례를 풀면서 또 써먹게 되는데, 그래서 갑이 이제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 갑을 강박을 한 사건이에요. 공갈 협박을 했어요. 땅 공짜로 안 주면 때려주겠다. 그래서 강박에 의해서 징역 의사표를 한 사례인데, 이 사건이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거기 악구조를 좀 음미를 해봐야 되는데,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는 그 다음 주부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하잖아. 의사의 흠결 이유로 효력을 논할 수 있을지언정, 여기까지. 바로 뒤에 나오지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우리 민법 110조 1항에서 우리 민법에서는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경우는 강박을 당했으니까 당신이 강박을 이유로 이걸 취소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야기요. 취소하면 되는 것이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수단의 상규에 따라서 굳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뭐로 볼 필요는 없다. 반사회질서로서 무효라고 볼 필요는 없다. 물론 이 판례가 얼른 보면 정확히 맞는 판례죠. 취소하더라도 소유권 찾아오니까 보호가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 판례 입장은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공갈협박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다. 지금 강박을 당했으니까 요거하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회적 타당성, 요거는 전혀 별개의 거라는 거.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지금 강박에서 의사표시 한 경우는 의사표시에 관련된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이따 그래서 뒤에서 나오죠. 의사표시가 효력요건에서. 근데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요거는 법률행위 뭘과 관련되는 거예요. 목적과 관련된 효력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요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취소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목적과 관련된 사회적 타당성을 여기에 도입해서 반사질서로서 무효로 볼 필요까지는 없다. 지금 이렇게 보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례가 한 가지 논란이 좀 있어요. 그 문제점은 바로 뒤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뒤쪽 판례는 똑같은 판례가 언더를 안 쳐놨는데 강박의 주체가 국가 공권적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이야기예요. 이따 우리가 써먹게 될 판례는 그 뒤쪽 판례니까 내용은 똑같다 그러고, 거기 나번 판례는 이제 최근 판례인데 여기 이제 반사질성에 해당되는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가, 이 판례인데 앞으로 반드시 시험에 나오게 되었으니까 점검을 꼭 하고,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고 핵심은 제일 위에 언더라는 최전 부분, 반사질성에 해당되는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라. 지금 그 이야기니까 점검 딱 하고, 동기의 불법, 여기 저 불법은 선량한 봉소나 사일세에 반하는 경우를 불법 그러니까 동기의 불법이다. 그 말은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선량한 봉소나 사일세에 반하는 경우를 동기의 불법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이 을이 도박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춘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임차를 하고자 한다. 그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임대차를 하게 된 동기는 도박 장소, 매춘 장소 사용하니까 선량한 봉속에 반하죠. 이런 게 동기의 불법. 그럼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선량한 봉속에 반하는 동기를 가지고 이런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했을 때 요게 반사질서로서 무효가 되는가, 요걸 묻고자 하는 건데, 이 동기가 내심에 머무르는 상태에서는 법적인 의미가 없죠. 여기까지 법이 규라는 건 아니니까. 따라서 일단 판례 입장,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알려진 경우에 103조 적용, 반사질서는 무효다 이야기인데, 시험권에서 중요한 것은 가로챈 나번 판례들이고, 동기 불법과 관련해서 우리 실무에서 가장 많이 행해진 유형의 약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특약이나 또는 세금을 탈루, 회피하기 위한 특약,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 실무사로 가장 많이 행해지는데, 그 앞쪽에 언더를 한번 봐보세요. 시험에 지겹도록 나와요. 판례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 설정이 경미하는 경우, 여기까지. 근저당을 설정에 대한 동기는 선량한 봉속에 반하죠. 강제 집행이 면탈하기 위해서 재산 빼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저당 설정이 자체는 선량한 봉속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인데, 그 동기 등의 동상이 이제 표시가 안 된다. 이런 취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동기 불법 관련해서 강제 집행을 멘탈하는 특약의 경우는 반사질성이가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근저당 설정 계약은 거꾸로 그러면 유효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는 반사질서로서 무효는 아니지만 108조 허위표시에 의해서 무효가 돼요. 108조에 의해서 근저당 설정에는 무효가 되는 것이지 반사질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요. 그거는 구별하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책에 쓰여진 거 또 선생님이 말하는 거를 거꾸로 해석해서 이거는 유효다 이래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반사질서로 무효는 아니겠지만 허위표시에 의해서 108조 무효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차이는 뭐냐? 차이가 많아요. 반사질서 무효가 되면 불법원이 급여에 해당이 되겠지만 허위표시에 해당이 되면 불법원이 급여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세금을 탄료하게 하는 그 판례와 관련해서 거기 이제 93년도 판례도 또 동일한 취지의 판례인데 주로 시험 이제 최근 거 2007년도 거가 나오니까 거기다 언더를 쳐놨는데 그 다운 계약서를 쓴 사례예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래는 이제 지금은 실거래가로 이제 매매대금을 신고하고 매매계획서에다도 실거래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탄로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썼다. 실거래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을 기재했다. 그 이야기죠. 세금 탄로하기 위해서. 그럼 매매하게 된 동기는 싸가지가 없잖아요. 세금을 탄로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 자체는 반사질서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 등은 세금을 탄로했으니까 세금 추징당하고 그게 일정 금액 이상이면 검찰에 고발당하고 법적인 제재는 받아요. 사법상 매매계약 자체는 반사질서 무효는 아니겠지만 그 다음 반사질서 법률행위 효과에서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해야 돼요. 지금 이제 이런 처업계약 같으면 제일 쉬운 사례로서 본처가는 애가 아파트는 주겠다고 첫 계약을 처리했다. 요거는 이제 반사질서 무효니까 항상 둘로 나눠서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소유권 넘겨주기 전에 넘겨줄 필요 없다. 이거는 시험에 낼 일 없다고 그러죠. 항상. 대신 항상 물어보는 것은 이행한 후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아파트에 대해서 우측을에게 등기까지 이전해 줬다. 이런 경우. 그러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걸 이행했으니까 당연히 물어보는 거. 다시 반환해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겠는가? 요거를 이제 묻는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면 상대방이 이제 부당이득을 취하게 됐으니까 이행한 것을 돌려달라고 흔히 말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다 하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보통은 무효의 경우는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무효는 무효더라도 이게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무효니까 일반적인 원리에 따라서 갑이 이 아파트를 다시 반환달라고 반환 청구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원래니까 반환 청구가 가능해야죠. 무효니까. 가정을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처업계약이라는 선량한 봉속의 반환 행위를 한 자인데 만약에 반환 청구를 얘한테 허용을 해주면 선량한 봉속의 반환 행위를 한 자에게 법이 졸여가는 결과가 돼버려. 그러면 얘는 반환받고 다시 못된 버리작물에 고치면 좋은데 그걸 또 다른 애 꼬시는 데 쓰고 또 돌려받고 계속 이직을 하니까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더냐 그 이야기요. 따라서 이런 반사질서 행위를 한 자에게 반환 청구를 허용해 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전문 숫자도 예고하라고 그랬죠. 746조에다가 저번 주도 746조가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던가요? 시험에 집중 물어본다고 저번 주에 맹인신탁에서 나왔죠. 맹인신탁 약정은 실명법 4조 1항 강행규정 그중에서 효력규정 위반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선량한 봉속에 반하는 것은 아니니까 신탁자가 소탁자에게 재산 이전한 것은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그게 시험에 쏟아져 나온다고 저번 주에 실명법 할 때 가르쳐 줬어요. 뭔 알겠나요? 맹인신탁 약정이 무효는 무효지만 그거는 효력규정 위반해서 무효예요. 그것이 반사질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야.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반사질서 무효가 되면 불법원이 급여가 돼버려. 반환 청구 뭐 한다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해. 그런 걸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효가 되더라도 뭐 때문에 무효가 되는데 그걸 정확히 깨우쳐야 된단 말이야. 결론이 무효인데 뭐라고 비교해? 그러면 공부 뭐 한다 말이야. 따라서 이제 이 경우는 이제 746조에다가 불법 원인 급여다 그래서 뜻풀이 그대로 하면 선량한 봉소나 사일세 반행위를 원인으로서 재산을 급여한 경우 바로 칠판의 사례. 처계약이란 선량한 봉소의 반행위를 원인으로서 재산을 급여했다. 이런 게 불법 원인 급여. 이런 경우는 조문 먼저 원칙을 봐보세요. 746조 가로 열고 닫고 불법 원인으로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청구한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여기서는 반환 청구 못한다. 그러나 단서 불법 원인이 누겸 있는 경우는 수익점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요거는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여하튼 간에 이런 거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니까 원칙 규정에 따라서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상대방에 기속된다 보니 이제 판례요에, 원래는 이제 계약 자체가 뭐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가 1000만 번 이전이 되더라도 얘가 소유권까지 취득할 수는 없죠. 무효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79년도에 판례를 변경해서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면 급부물에 대한 소유권 자체도 누구한테 기속이 된다? 상대방에게. 따라서 왼쪽에 갑은 소유권도 이제 얘한테 넘어가니까 그 과정이 지금 바쁘니까 생략하고 지금 중요한 것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불법원인 급여에 대한 소유권도 넘어가니까 얘는 옛날처럼, 옛날은 이제 얘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판례가 봤지만 그건 지금 내가 설명을 생략했다면 바쁘니까 이제는 소유권을 주장해서 반환 청구도 못하고, 흔히 말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못하고 일체의 반환 청구 허용이 안 되는데, 특히 유념할 것은 여기 지금 소유권을 주장해서 반환 청구하는 것, 이런 거를 우리는 물권법에서 소유권이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따라서 이 판례는 물권적 조건에서도 아주 중요하다 말이야.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면 이제는 무슨 권리도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권적 조건도 인정이 안 된다. 여기서는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말을 물권적 조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물권법에서 바꿔서 물어보니까 주의하라 그 말. 그러다 보니까 이어서 나온 것이 뒤에 이 경우에 이제 우리 판례에 하면은 79년도 이제 바뀐 판례에 하면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니까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도 우측 을에게 완전히 넘어간다. 얘가 소유자니까 얘가 다시 이 아파트를 제3자 병에게 양도하면 얘는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으니까 핵심 선의 악이 따질 필요 없이 뭐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사례 정확히 기억하고 다시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 언더란 밑에 이 드러났죠? 그런 것도 꼭 읽으라고 말이야. 그런 거 안 읽어도 이해되면 그 언더는 증거만 읽어도 되지만 여러분 실력이 그 밑에 예, 안 읽어도 될 실력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례가 나오니까 예컨대 도박을 했고 도박으로 예 드러났잖아. 전학불만 소유권 취득하고 써놨잖아. 전학 묻지 않고 점검 딱 하고. 그 대신 이제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거라고 말이에요. 지금 이 경우에 지금 이런 취업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니까 계약 자체가 무혐의도 불구하고 우리 바뀐 판례는 얘한테 소유권까지 인정을 해줘버리죠. 원래 무효니까 소유권 넘어갈 수가 없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사고를 해야 될 것이, 그러면 우리 판례가 또 민법에서 746조를 두게 된 이유, 또는 판례가 더 나아가서 얘한테 소유권까지 주는 이유가 이 상대방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얘는 반환 청구 못하고 소유권까지 얘한테 넘어간다고 보는가? 그건 아니라고 말이야. 어차피 둘이 다 나쁜 년놈인데 이런 걸 우리가 유상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도 나쁜 새끼고 얘도 나쁜 년인데 이걸 이제 뭘 비교를 해봤느냐? 법에서 불법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누가 더 큰가? 이걸 비교를 한 거. 우리 민법에서 누가 더 나쁜 뭐냐? 이걸 비교를 했다는 거. 그랬더니 얘가 더 나쁜 새끼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규제하다 보니까 조금 덜 나쁜 얘한테 반사적으로 소유권까지 간다. 이런 논리라 그 말이야. 그러면 유시간 표현을 빌려서 불법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상대방 수익자란 말인지 알아들을 정도 되죠. 이 상대방 수익자가 더 크다. 얘가 꽃뱀이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오히려 얘를 더 보여줄 필요가 있죠. 이럴 때는 반환 청구가 허용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 말 알아듣겠나요? 그래서 그 밑에 언더라는 차를 읽고, 그러나 수익자 불법성이 급여자 그것보다 이런 말들 빨리빨리 하더라고요.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 비난 가능성이 더 적다 그 말이에요. 재산촌회가 이런 경우는 민법 703조 법문의 적용이 배제돼서 급여자 반환 청구가 허용이 돼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판례가 그 밑에 사채업자가 주로 관여한 이런 판례들이라고 말이에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있어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 얘가 사채업자다. 금전을 대여해주는 계약, 금전 소비대차 계약처에서 3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면 소비 차주, 채무자
소비 대주 채권자, 요 사채업자라 그러고. 그러면 현재 이제 이자 제한법은 연 25%를 이자를 초과해서는 못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부업법에서 대부업 등록을 한 업체들은 요거는 많이 내려갔어요. 지금 27.9%를 연 초과해서 이자를 못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는 대부업체라고, 대부업체가 만약 아닌 경우는 25%밖에 못 받아요. 대부업법상 대부업체 등록이 되어 있으면 27.9%까지 받을 수 있지만, 여하튼 간에 요 이자를 초과해서 연 150% 이자 주기로 하고 돈을 빌린다. 언론에 자주 보도가 되죠. 그러면 요 우리 이제 150% 이자를 지급했을 때 이 초과 부분, 요 이자를 제외한 초과 부분 이자에 대해서 다시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소비 차주가, 이런 걸 지금 따지라는 건데, 왜 논란이 되냐 그러면은 이런 금전 소비자차 계약도 반사질서에서 무효가 돼요. 거기 앞페이지 집에서 꼭 읽으라고 그러는데, 저기 9페이지에 그 답안 같은 거 꼭 읽으라고 말이야. 언더를 안 쳐놨어도 거기 나왔잖아. 확인했죠? 따라서 자 이런 거는 얘가 자 경제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악용을 해서 자기는 이제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요 상대방은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 이런 거는 이제 반사에서 무효가 된다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150% 이자 지불한 거는 뭐가 돼요? 불법 원인 급여가 되니까 이게 논란이 된다고 말이야. 제 말 알아들어요? 그럼 원래대로 하면 746도 본문 원칙이 정되면 초과분 이자들 반환 청구 못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우리 상식에 맞나요? 안 맞잖아. 안 맞잖아. 따라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물론 얘도 이제 선량한 봉쇄가 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 대주가 더 크지 않냐 그 말이야. 사채업자가. 그러니까 이 경우는 736 본문의 적용을 폐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니까 급여자는 초과 부분 이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 다음 거기다 이중매매에 관한 사례와 관련해서 사례를 눈으로 읽으세요. 갑은 그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1억 원에 매도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했다고 전제했죠.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하다 말이야. 확인했죠? 매매대금 1억을 전부 지급했다. 그러나 아직 등기 전은 안 했다. 근데 병이란 놈이 5천 더 줄 테니까 1억 5천에 나한테 팔아라. 병하고 이중매매했다 그 얘기죠. 병 앞으로 등기 전했다. 이때 이제 이해권을 설명하고, 그 부동산이 병으로부터 제3자 정에게 전매된 경우 정은 소유권 취득하는가 같이 검토하는 건데, 먼저 이중매매가 반사일서 무효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전제 조건 하나 갖춰야 돼요. 지금 이 갑이 토지에 대해서 요 의리자 제1 매수는 되어 있고 A하고 이제 1억 원에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매매대금 여기서는 전액 지급했다.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데, 근데 아직 등기 전은 안 해준 상태다. 이때 저 갑이 병하고 다시 이 토지에서 이중매매하고 1억 5천만에 5천 더 준다고 하니까 이제 A하고 매매를 했고, 그런 다음에 A한테 등기 전했다. A가 제2 매수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이중매매가 반사일서 무효냐 이걸 따지라는 건데, A하고 매매를 해놓고 A가 몇 번 더 준다고 하니까 A하고 매매하면 이 새끼 나쁜 새끼다, 싸가지 없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도 싸가지 없는 계약이니까 반사일서 무효가 아닌가, 이거 따지라는 건데, 이게 이중매매가 이제 반사일서 무효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전제 조건 하나를 갖춰야 된다고 내가 누누이 가르쳐줬어요. 이 경우에 을과 매매 계약을 만약에 갑이 어떤 이유에선가 해체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요거는 언제나 유효해. 이해가 됐겠나요? 따라서 이게 반사질서서 무효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엊그저께도 가르쳐줬다. 갑이 을과 매매를 뭐 할 수 없을 것? 해제할 수 없을 것.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이 말 됐겠나요? 그러면 해제할 수 있는가를 지금부터 이제 검토를 해야 돼요. 2주 전에 해제는 다 가르쳐줬으니까. 먼저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을 딱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565조이랑 해약금이 한 해제는 안 되죠. 계약금 2배 돌려주고 얘가 해제 뭐 한다고 말이야. 해약금한 해제는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하는 건데, 얘가 중도금 지급해버리면 이행에 착수했으니까 더 이상 계약금 2배 돌리고 해제를 못 하는데, 이 매매대금 전액 안 납했잖아. 이미 뭐 했다? 이행에
착수했으니까 해약금은 해제는 안 된다. 그걸 지금 미리 전제를 해준 거예요. 그 말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한 거 순서를 밟으세요. 법정 해제 사유가 존재하는 거 확인하세요. 참후불량 때문에 해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확인해 보라고 말이에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대금을 전액 안 납입했으니까 참후불량 있을 수 없잖아. 왜 대금 전액 안 납입했다 주는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약정 해제 사유가 있는가 확인하세요. 기타 당사자 약정에서 해제할 수도 있으니까 설문에는 기타 약정 해제 사유는 없잖아. 그러면 총체적인 결론 우리가 배운 해제가 요 세 개잖아. 물론 해약금 해제도 무슨 해제 일종이고 약정 해제 일종이고 따라서 세 가지 해제 사유를 다 대입시켜 본 결과 얘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러니 이중매매가 반서일생으로서 무인가 유인가 검토를 할 수 있다. 전제. 이게 거기 서 부분에 쓰였으니까 정확히 깨우쳐서 있고 거기에 첫 번째 언더라인 이중매매가 반사회적으로서 평가되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배액 상한의 계약 해소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된다. 565조에서 기타이자 법정 해제 약정 해제 사유가 없어야 한다. 중간에 쭉 쓰여 있고 마지막 언더라인 보세요. 읽으세요. 눈으로 읽으라고 말이에요. 갑은 을과 계약을 결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으므로 갑이 다시 이중매매를 하게 되면 그 이중매매는 반사임금 평가될 수 있고 흔히 말하는 뭐에 해당한다? 배임행위야. 이 경우에 이제 얘가 이제 계약을 더 이상 해지할 수는 없으니까 을과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도 이제 뭐 해야 돼요? 소유권은 이제는 참무를 부담하잖아요. 이걸 자기도 이행을 해야 돼. 대금도 다 받았기 때문에 해지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돈 몇 푼 더 준다고 하니까 5천 더 준다고 하니까 얘하고 이중매매를 했다. 그러니 얘는 이제 중도금 이상을 받아버리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할 자에 해당이 된다고 내가 가르쳐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매매 했으니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할 자가 임무에 비해서 사물 처리를 안 했죠. 결과 얘한테 손해 끼치죠. 이런 거를 민법 말고 형법에서 뭐라 한다? 배임행위. 따라서 얘가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태 이중매매하면 요격은 형법상 배임행위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얘는 형사상 배임죄로 형사처벌 당연히 받고 형사상 범죄가 되니까 기타이자 민법상으로 저는 형법에서 달리고 요 이중매매는 계약 자유 원칙에 입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 계약이 유효니까 얘는 뭐 할 수 있다? 소유권 체득할 수 있다. 결론이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제 그 밑에 각각 병의 계약이 유효한 경우 원칙이 유효니까 확인했나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소유권 체득해버리니까 여기 매도인은 제일 매수인에게 소유권은 참물을 부담하는다. 이 참물을 이행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이행불능 참무불이행 그 중에서 이행지체가 아니라 이행불능 소유권이 이제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이제 얘는 계약법칙 동원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건 이런 거죠. 이 경우에 참무불량 그 중에서 이행불능에 해당이 되니까 얘는 최고 없이 이행불능은 최고 필요 없잖아. 최고 이것도 다 시험에 나왔고 최고 없이 계약 해제하고 아울러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계약법에서 배운 지식이라 그 말이에요. 다음 이 경우 이제 계약을 해제하면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매매득 임의력 돌려받아야죠. 그 다음에 또 손해가 있으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최고는 필요 없이 해제하고 그런데 이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매매득 임의력을 주어놨죠. 전액 줬잖아. 그런데 이게 계약처란 이후에 이 토지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급등. 그래서 한 1억 5천으로 뛰었다. 뭐 지금 한 2억 가는가도 모르겠고 겁나게 올랐어.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하면 원상비도 1억 원 돌려받고 뭐 손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그건 이제 사실 힘들어요. 자기가 얼마 손해가 있는가 입증해야 되니까. 근데 이 경우에 차라리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그러면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시킨다는 거죠. 나는 매매득 임의력도 이미 주어놨으니까 대신 네가 소유권 이전을 나한테 못 해주니까 이 목적물 값어치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손해배상 해달라고 하면 내가 1억 원을 줄 테니까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냐면 목적물 가격이 급등했을 때는 그게 나한테는 이익이 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것을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전부배상이라고 그래. 이거를 잘 깨우치라고 말해.
따라서 우측으로 넘어가서 거기 두 번째 언더를 보소. 제일 위에서 갑과 병세 이중 매매가 이유라면 병에게로 이전능께 해서 갑이 을에 대한 속견이 되면 이행 불능으로 되고 있고 있나요?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해서 전부배상을 청구. 이게 해지하지 않고 이행에 가르면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거예요. 전부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다음에 대상 조건 행사할 수도 있는데 또는 반대로 방금 한 것처럼 최고 없이 뭐 할 수도 있고 계약 해지할 수도 있고. 그럼 해지하면 이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겠죠.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서 가로 1. 첫 번째 매매는 이행 불능이 된다.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먼저 계약 해지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배상이다? 전부배상.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 이게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따박따박 나오는데 이 전부배상에 관한 것이 우리 시험에 여기저기서 사례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이제 이행에 가려면 손해배상이 쉽게 말하면 이 토지 목적물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배상해달라는 거야. 나 매매되면 1억은 그대로 줄 테니까. 그 말 알아듣겠나요? 그럼 이건 해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은 목적물 값어치 가격은 끊임없이 뭐 하는 거야? 증감, 변동하죠. 그래서 이게 이 판례가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온단 말이야.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목적물 값어치를 산정할 것인가? 그게 이제 손해배상 얘기에 해당이 되니까 그게 아주 중요하겠죠. 판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행 불능으로 된 때. 그래 이 사례에서는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 해준 때. 요 등기 지내줘 버리면 이자는 이자에게 소유권이 이제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등기 내준 때를 기준으로 해서 목적물 값어치 산정. 그때 목적물 값어치 1억 5천이면 1억 5천 배상 청구. 2억이면 2억 배상 청구. 그러면 제일 매수는 훨씬 이익이 되겠죠. 이해했나요? 진짜 잘 판례 정리 잘하세요. 그 다음 여러분 뇌 구조는 쪼잔한 실력이 딱 이 실력이야. 이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이 경우에 참물리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야. 그거 틀려가지고는 합격하기 힘들어. 전부배상까지 알아야지 수월하게 합격을 한다 그 말이야. 근데 이걸 모르고 악쓰고 다닌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말이야. 공부 실력이 지금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정리할 수 있겠나요?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원단을 보세요. 그 가로채 1번에서 그 비교 잘해보란 말이야. 한편 을은 갑과 계약을 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위에 전부배상 청구는 해지 안 한다는 소리예요. 해지 안 하고 돈은 줄 테니까 배금은 이 목적물 값어치 해당하는 액수만큼 배상해달라 그 이야기야.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될 때는. 근데 또 한편 매수인은 매도인과 계약을 뭐 할 수 있고 해제 이행불능 채무불능이니까 채우고 없이 계약 해지하고 을이 계약을 해지하면 갑과의 계약은 소급에서 효력을 상실한다. 그럼 계약법칙이 동원하면 돼요.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해서 원상회복 이미 지금은 매매된 1억은 뭐하고 반환 청구하고 아울러 미반 손해가 있으면 배상 청구 따로 할 수 있다. 이게 계약법에서 배운 지식이고. 정리할 수 있겠나요?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해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를. 여러분 뇌 구조 바꾸라는 거예요. 그 다음 대상 청구권 가로 열고 닫고 개념 읽어보세요. 이거는 이행 불능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행 불능의 결과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대신해서 어떠한 이득을 취했다고 말이야. 그때 목적물 대신에 네가 취득한 그 이익을 대신 나한테 넘겨달라 청구하는 권리를 대상 청구권. 여기서 뭘 따지냐 그러면 이 제일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런 걸 따져보라고요. 나는 지금 매매대금 얼마 줬어요? 1억은 줬잖아. 근데 얘가 1억 5천 준다니까 이중매매했죠? 원칙 위호니까 얘한테 소유권 넘어가 붙잖아. 그럼 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제 그 위에 가르쳐 준 것처럼 이행에 가려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계약 해지하고 원상회복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에 1억 5천에 매매를 했다고 말. 근데 이행이 불가능됐잖아요. 그러면 얘는 내가 1억은 주어놨다. 근데 얘는 1억 5천에 팔았다. 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거 잘해. 얘가 쟤한테 뭘 요구해요? 법을 모르는 사람도 그런 소리 잘해요. 야 새끼야 나하고 매매한 거 왜 얘한테 1억 5천에 팔았냐? 넌 원래 나한테 소유권 넘겨줘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네가 못 넘겨줬으니까 사실 이 땅이 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얘한테 판 1억 얼마를 5천을 대신 소유권 넘겨준 대신 나한테 넘겨라. 그렇게 청구 못 하겠냐고 말. 그런 게 대상 청구권이에요. 제 말 알아듣겠나요?
여기서도 이 대상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참고적으로 이 대상 청구권 이중매매에서는 별로 시험에 안 나오고, 그죠? 그 대신에 어디에서 주로 우리 시험은 이 대상 청구권이 시험에 출제가 돼요. 저번 2주 전에도 가르쳐줬어. 물권법이 하나 나오고 계약법에서도 하나 나와. 엊그저께 계약법에서도 하나 배웠고, 대상 청구권에 관해서. 어디서 나왔어요? 대상 청구권. 그 정리하라고 그때 나 신신당부를 했어. (127페이지) 펴세요. 공부를 한목에 좀 정리 정도는 하는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그게 잘 안 되나요? 그 얍삽하니 짜투리식의 공부를 하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127페이지 찾았나요? 제일 밑에 동그라미 4번 제목이 뭐로 되어 있나요? 그 취득시효서 나오잖아. 그거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약법 위헌부담에서 나오잖아. 엊그저께 배운 거 209페이지 펴보세요. 209페이지 제일 밑에 가로치는 라본 보세요. 거기 있잖아. 그 대상 청구권 그거 써있잖아. 가로 열고 닫고 그 라본에. 시험은 대상 청구권이 취득시효나 위헌부담과 관련해서 주로 여러 번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대상 청구권을 감잡으라고 이중매매에 넣어놓은 거니까, 이중매매에서는 대상 조건 행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중매매에서는 그건 잘 안 물어보고 주로 취득시효하고 이연부담에서 물어보니까 집에 가서 한목에 일목요연하게 정리정돈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앞으로 돌려서 이전에 이제 거꾸로 이중매매가 반사일선으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 이중매매가 반사일선 무효가 되는 경우, 그 경우는 이제 우리 판례가 이런 경우 안에서 얘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뭐했다? 적극하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요 갑은 이 사례처럼 매매대금을 전액 받아버렸다면 해지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중매매하게 되면 요게 반사일성에 해당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얘는 형법상 배임죄 형사처벌도 받고 민형사 책임지니까 웬만해서는 다른 놈한테 이중매매 안 할 거라 그 말이에요. 교도소 가는 것도 무섭고. 따라서 얘가 얘를 이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뭐하는 경우 생긴다. 가담 걱정 말고 나한테 팔아라. 모든 책임 내가 질게. 그래서 이중매도할 거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다. 이런 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때문에 이야기하고, 이 배임행위는 형법상 범죄이기 때문에 타인의 범죄에 적극 가담한 것은 사회 정의관념에 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 이중매매는 반설성 무효다. 이때 지나가는 길에 주의할 것. 요 경우 매도인이 이중매매한다는 사실을 제2매수인이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무효가 아니에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게 무효가 되니까. 그럼 무효가 된 경우 법률관계는 어찌 될 것인가? 무효가 되면 결국 우리 판례에 의하면은 얘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소유권을 얘가 갖는 마소등기 조건을 얘가 대이행사하면 소유권 돌아온다. 그게 판례 입장이니까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자의 소유권 이전 채무는 채무 불이행, 이행 불능의 문제는 생길 수가 없겠죠. 소유권이 너무 얘한테 돌아가니까 이거 말소시키고 등기 이전하면 얘한테 소유권 돌아간다. 우리 배운 바가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소유권 이전 채무는 이행 불능의 문제는 안 생긴다고 말. 따라서 거기 책에 보면 각가병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 제2매수인 병인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첫 번째 언더라인 반사적 무효다. 두 번째 언더라인. 따라서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의무가 이행 불능으로 된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는 얘가 결국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행 불능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해서 이행 불능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나 대상 조건을 행사할 수는 없다. 대신 제일 밑에 언더라인 보세요. 물론 이행 지체로 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는 별개의 문제다. 요거 이해 잘하라고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채무불이행의 종류는 엊그저께 배웠지만 이행 불능도 있고 이행 지체도 있죠. 근데 이 경우는 얘가 마소등기 청구하고 안 하면 얘가 그걸 대행사에서 등기전 받으니까 이자에 대한 소유권의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이행 지체가 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인가요? 소유권을 제때 이전을 못 해줄 수는 있잖아. 그러면 그런 거는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 지체에 해당이 되잖아요. 제 말 알아듣겠어요?
따라서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무슨 문제는 안 생기지만 이행불능의 문제는 안 생기지만 이해할 수 있겠나요? 이중매매도 그 얍삽한 지식 갖고 알고 있다고 악쓰고 댕기지 마시고 여러분 이중매매 지식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정확히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 얀매로 어용경하지 마시고 이 이행지체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사례로 내가 맞힌 사람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뭔만 외우고 있냐. 이 경우는 이제 무효가 되면 얘가 소유권 취득하니까 뭐 참무불능, 이행불능 문제는 안 생긴데 이것만 외우고 다니는 거야. 이행지체 문제는 생긴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행지체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요 주의하라고 말이야. 이해했나요? 그 다음 뒤에 넘겨서 문제는 여기 이제 반사성 무효인 경우는 여기 이제 제일매수는 이제 구제주자 요게 핵심 포인트인데 왜냐? 지금 요 두 사람만 있다고 가정을 하면 매도인하고 제2매수인 요 두 놈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지금 반사일성 무효라고 돼 있죠. 그 등기는 얘한테 넘어가 있죠. 이것도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소유권은 얘한테 넘어가 버리겠죠. 요게 무효이지만 얘도 싸가지는 없지만 얘가 소유자다 하고 끝내버리면 돼요. 앞에서 배운 원리에 따라서. 이 말 알아듣겠나요? 그런데 얘도 나쁜 새끼잖아. 얘도 나쁜 놈이에요. 이자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얘도 형법상 배임죄 공범으로 가치 형사처벌 받아요. 얘도 둘이 나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만 있으면 네 소유권 가지라고 여기서 끝내버리면 이중매매 시험에 낼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보세요. 여기 제일매수를 보라고 말이야. 법 공부를 아무리 처음 한 사람을 하더라도 이런 예를 딱 들어주고 이 경우에 누가 보호가 되어서 사회 정의가 실현되냐 고르세요. 그러면 당연히 얘를 고를 거라고 말이야. 얘는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나쁜 놈이고 얘가 보호가 돼야 돼. 이렇게. 이게 보통의 반사일생과 다르다는 거죠. 보통의 반사일생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처업계약을 체결해서 아파트에서 등기 전에 줬다. 여기에 무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원인 급여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반환 청구 안 되죠. 이게. 왜냐? 반환 청구를 해서 소유권을 얘한테 기속시키면 보다 더 나쁜 애한테 소유권이 기속이 되니까 이게 사회 정의에 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도 이 둘만 있으면 이거하고 똑같이 해결하면 되는데 나쁜 놈 얘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럼 얘가 이제 보호를 받아야지 사회 정의가 실현이 된다. 목표가 딱 정해지다 보니까 보통은 반사일생하고 논리를 달리 전개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중매매가 시험에 집중 나오는 거라고 말이야. 그러면 얘가 지금 소유권을 취득도록 해줘야지 이제 사회 정의가 실현이 되는데 그러려면 얘 앞으로 넘어간 등기를 일단 말소시켜야 돼요. 그러면 소유권 일단 얘한테 복귀할 거 아니에요. 이전 등기 말소시키면 컴백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얘한테 매매는 유효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조건 행사해서 등기 전 받으면 소유권 취득 얘가 보호가 된다.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먼저 이자 등기를 말소시키는 방법 첫째. 제일매수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얘한테 말소 등기 청구 못하고 소유자가 아닌데 나무 소유권 등기를 말소기다 청구를 못한 거니까 매도인은 얘한테 직접 말소 등기 청구 못하는데 못하는 이유는 두 사람 사이는 불법 원인 급여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은 갑에 대해서는 얘한테 있으니까 그러면 총체적인 결론 어느 누구도 얘한테 말소 못 시키면 아까 취업계약하고 얘가 확정적으로 소유자가 된다 이거하고 결론이 같아져 버려요. 근데 또 얘는 보호를 해줘야 되고 여기서 지금 딜레마에 빠졌단 말이에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여기 제일매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83년 4월 26일자 판례죠. 이런 판결을 내놓고 있는데 얘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제2매수를 말소 등기 청구는 못한다. 대신 매도인이 제2매수인을 갖는 말소 등기 조건을 제1매수인 매도인을 뭐 하시라? 대위에서 행사하라 그 말이야. 대위 행사하는 거니까 자기에게 직접 등기 넘겨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얘가 얘를 대신해서 얘한테 등기 마시고 청구하니까 등기는 이렇게 컴백 다시 이전받아라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 지금 이 판례 이론에 하면 물론 이제 얘를 구제해주기 위해서 판례가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우리가 충분히 수긍은 하나 한 가지 판례가 논란을 부르고 있다는 거.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 갑이 병에게 이건 불법원인 급여니까 말소 등기 청구 뭐 한다고 아까 우리가 전제를 했어요. 그러면 갑은 병에게 말소 등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판례 이론에 하면 얘가 얘한테 갖는 말소 등기 조건을 이자가 이자를 뭐 하라는 거죠? 대위하라는 건데
대의 행사하려면 그 전제로서 갑의병의 말뚝인 청구를 가지고 있어야죠. 근데 실제로 없잖아요. 이게 논리적 모순이라고 말이야. 따라서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를 보여주자는 것은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고, 해서 똑똑한 학자들이 이에 관해서 논문도 수십 편 썼는데 통설적인 견해를 놓고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의료 구제 방법에서 첫 번째 언더를 한번 보세요. 갑은 스스로 병에 대해서 나머지도 꼭 집에 가서 있고 부동산의 반환매에 속해 있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법원이 급여에 해당이 되니까. 그 다음 언더를 보세요. 한편 제일 매수는 을은 등기를 갖추지 못해서 아직 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니까 제일 매수는 병에 대해서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판례는 제일 매수는 을은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을이 양도인 갑을 대의해서 제일 매수는 병에게 금명이 이전님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대의 행사는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하자는 건데 확인했나요? 물론 이게 이제 시험에 쏟아 나오는데 그 밑에 언더를 앉혀놓은 거는 그 모순점을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 판례 이론은 갑이 제일 매수는 병에게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실제로는 말소 등기 청구권이 없으니까 문제다 그 이야기요. 제 말 알겠나요? 언더를 앉혀 집에 가서 인내심 갖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실력이 일치월장해.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밑에 네 줄쯤 내려가면 통설로 확립된 것은 없다. 다만 746조는 찾았나요? 스스로 불법원인 급여를 한 자에게 무효를 이유로 급여한 것을 복귀시키는 것을 적격해서 떠올려보세요. 스스로 반사일사 행위 한 놈에게 반환 청구를 허용을 하게 되면 그 이야기요. 사회 정의에 반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반환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제일 매수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채권자 대의권에서 매도인의 권리를 대의 행사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일단 불법원이 급여자, 여기 매도인 갑을 말해요. 얘한테 소유권이 돌아오지만 얘한테 확정적으로 소유권이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바로 얘한테 다시 뭐 해버려? 넘어온다는 거야. 뭘 말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얘한테 일단 반환 청구를 허용을 하더라도 이 제도 취지에 반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돌아오고 얘한테 넘겨오기 위한 수단으로 얘한테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복귀시키는 거니까. 그 말 듣겠나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그 뒷구절 746조 적용이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하자. 그러니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대의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나 실제로는 불법원이 급여니까 얘가 직접 말소 등기 청구는 뭐 하는 거예요? 따라서 방금 읽어본 언더를 앉혀놓은 그 부분을 읽어서 뭐가 모순인지를 정확하게 깨우치고 그래야지 법률 관계를 제대로 따지니까. 언더라는 증거만 읽어갖고는 물론 시험용으로 쳐놓으니까 언더라는 증거가 주로 시험에 나오니까 거기도 언더라는 쳐놨지만 집에 가서 꼭 읽으란 말이야. 그 다음 채권자 취소권 문제. 이것도 이제 이 점을만 한 번씩 물어보는데 지금 이 경우에 이제 이중매매는 이제 반사일서 무효가 되어 있고 얘한테 등기 넘어가 있고 이 경우에 제일 매수는 요 매매는 이제 일단 유효니까 얘는 얘한테 첫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겠죠. 이거는 분명히 채권이죠. 이때 이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해치기 위해서 얘가 이중매매한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이처럼 채권자를 해하게 한 법률행위 요 이중매매 같은 것을 우리는 사회행위라고 부르죠. 채권자를 해하게 한 법률행위. 그러면 채권자를 해하게 한 법률행위에 사회행위 해당이 되면 당해 채권자는 사회행위를 취소시켜달라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 그러면 이 경우도 제일 매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중매매를 취소시켜달라고 여기에 나를 해치기 위해서 한 거다 그 이야기요. 얘 입장에서는 이걸 취소시켜달라고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데 안 된다 그 이야기고 안 되는 이유는 원래 채권자 취소권에서 보전이 되는 피보전 권리는 거기 써놨다시피 금전채권이어야 돼요. 근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잖아. 채권자 취소권이 또 어디서 나오던가요? 바로 뒤에 허위표에서 나오죠. 그때는 피보전 채권을 뭐를 예를 들더나요? 금전채권 예를 들고 있죠. 이거는 금전채권 아니잖아. 그러니까 채권 취소권 행사 못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그러면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야.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뭐 하는가? 왜 논란이 되냐 그러면 손해배상은 우리 민법상 무엇으로 배상하는 게 원칙이에요? 금전배상이 원칙이죠. 손해배상은. 그럼 이 손해배상 조건은 금전채권이라고 말이야. 그럼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요 이중매매를 취소시키더라도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못하는가? 이게 문제인데 이것도 안 된다는 거. 안 되는 이유를 거기다 써놨는데 안 되는 이유는
원래는 이제 이 피보정 권리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이걸 해치기 위해서 사회행위 이중매매가 행해져야 되는데 이거는 순서가 바뀌어 있잖아요. 뭐가 먼저 행해졌어요? 이중매매가 먼저 행해졌고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그 다음에 손해배상 조건을 갖잖아요. 그러면 아직 발생도 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 조건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회행위를 했다고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 뒷구절에 쓰여있는 거예요. 따라서 총체적인 결론, 제일매순이 갖는 집에 가서 읽으세요 인내심 갖고 또 이야기하지만 제 시간 안에 문제 못 푼다고 날이면 날마다 악쓰고 다니지 마세요. 그는 책을 안 읽어서 제 시간 안에 문제 못 푸는 거예요. 제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 시간이 넉넉히 남으려면 이런 걸 찾고 읽어야 돼요. 읽어서 법학에서 전형적으로 쓰는 문장 구조라든가 용어라든가 이게 눈에 익혀야 돼. 그래야 지문에 이런 것들이 지문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읽으면서 그냥 판단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책을 많이 안 읽은 사람은 문제 풀면서 그때 판단하니까 버스 떠나뿐다고 말이야. 시험 문제를 빨리 풀고 잘면 책을 지겹도록 읽으세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40문제를 40분에 다 풀었어요. 요즘 시험보다 더 지문이 긴 거를. 근데도 다 합격을 했어요.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이런 거를 10번씩 읽었어요. 그러니까 학력 불문하고 8, 90점 고득점으로 쉽게 빨리빨리 단기간 통째로 합격을 다 했다고 말이야. 나 지금 요즘에 이해 안 돼. 가끔 선생님 내가 그래요.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바뀌었냐고. 어째 이렇게 무슨 올해는 1차 내년 2차 뭐 경제개발 계획도 아닌데 언제부터 시험제도 이렇게 바뀌었냐고 말이야. 여러분 능력으로 2차 동시에 옛날에는 상담할 때 시간이 이제 좀 돼가지고 올해는 좀 시간이 없으니까 당신은 올해 1차만 하고 2차는 내년 하시라고 하면 그 사람 막 성기려고 학원을 찾아오고 난리 법석했어요. 자기 무시했다고. 자기 무시했다. 당신이 내 능력 어떻게 알아서 나보다 1차만 하겠냐고. 나 올해 다 합격할 수 있다고. 그래 학원에 쫓아 학년 사람 줬단 말이야. 나 요즘에 그런 분 찾아보기 힘들어. 그분 말이 사실이잖아요. 실장 당신이 전화상으로 내 능력을 어떻게 판단해서 그러냐고. 그리고 진짜로 일제 동착격한 사람도 있죠. 4개월 만에. 실제로. 좀 사람이 그런 분기탱천한 맛도 좀 있어야 되고. 왜 자기 능력을 그렇게 줄여버리냐고 말이요. 자기 능력을. 갈수록 이제 여러분 자신 능력을 줄여가고 있잖아요. 벌써 5월 됐으니까 아이고 올해 1차도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올해는 1차만 소방하게 하고 내년에 2차 하자. 그러고 벌써부터 포기했잖아요. 2차는. 안 그래요? 해야 될 일도 많은 시국에 여러분이 청춘도 아닌데 여기 교실에서 언제까지 이 분빛가를 묵으면서 이러고 앉았냐고 말이야. 이 좋은 날에 빨리 증 따서 땅 보러 다니세요. 딱 빨리 증 따서. 빨리 증 따서. 그러려면은 방법이 딱 하나 있어. 집중해야 되고 두 번째 책 많이 읽으시면 돼요. 그 책 읽을 때 집중해야 돼. 꼭 전제 요건이. 책 읽으라겠다니 그냥 딴 생각하면서 계속 하루 종일 앉았어 봐야 아무 필요 없고 그때는 차라리 술 드시고 노래방 가서 악 쓰는 게 낫고 건강관리 찾아 놀러 다니는 게 낫고 책 읽을 때는 집중해서 1시간 읽더라도 그것만 하시면 다 합격해요. 일제 통째로. 그러니까 집에 가서 언더를 안 치고 또 꼭 읽으세요. 그 다음 거기 채권자 주소권은 왜 인정이 안 되는가? 이것도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내가 다 알아요. 결론만 알고서 제일매수는 채권 실권 행사할 수 없다고 만세 부르고 다녀. 공부 다 끝냈다고. 그런 사람하고 그 이유를 다 읽어서 한 사람하고 차원이 달라버려. 성질이 다르고 품격이 달라뿐다 그 말이요. 법 공부는 그 이유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공부하세요. 아직 안 늦었으니까. 그 다음 3번에 정의 소유권 취득 여부는 해년마다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요 판례가 이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해년마다 내는 건데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해야 돼요. 지금 여기 이중매매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판례가 그거예요. 지금 이중매매가 이제 반사질서로서 무효라고 말이요. 근데 등기는 얘한테 넘어와 있죠. 근데 얘가 이제 제2매수니 다시 정에게 제3자에게 이 토지를 또 양도를 했을 때 특히 정의 제3자가 선인 경우 소유권 취득하는가 요걸 묻는 건데 이에 관해서 우리 판례 학자할 때 이렇게 하죠. 이중매매가 반사일서 무효인 경우는 흔히 말하는 절대 무효라고 합니다. 절대 무효는 무효를 가지고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중매매가 무효다는 걸 가지고 누구한테도 대항할 수 있어. 선의의 제3자도 대항할 수 있으니까 얘는 소유권 취득 뭐한다. 여기에 시험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데 지금부터 이제 있는 대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시험에 이렇게도 출제된 바가 있어요. 반사질서로 무효인 경우에 반사질서로서 무효인 경우는 절대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의의
제3자에도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반사일성 무효인 경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중매매의 경우예요. 이게 무효니까 선의삼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선량한법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절대 무효다. 그래서 선의삼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온 바가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묻는다고 말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 원리는 이 원리 반사일성에 해당되는 것은 절대 무효다. 따라서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 대항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중매매의 경우는 정확히 맞죠? 맞잖아. 얘는 선의도 소유권 뭐하니까 이걸 또 그렇게 물어보는데 또 한편 아까 뭐를 가르쳐 줬냐 그러면은 이걸 가르쳐 줬어요. 책에 써놨다시피 갑이 을하고 도박계약을 체결했다. 1억 원 빌리고 변제 못하면 내 아파트로 넘겨주겠다. 이게 반사일성 무효니까 넘겨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넘겨주면 불법원인 급에 해당되니까 소유권도 얘한테 넘어간다. 듣고 있죠? 따라서 제3자 병이 양도받으면 얘는 권리도 권리 승계받으니까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배.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고, 그죠? 보세요. 여기 지금 도박계약 또는 처계약 반사일성 무효요. 근데 무효를 가지고 선의삼가 대항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이 불잖아. 안 맞잖아 지금. 이 두 개 결론이 다르다 그 이야기야. 두 개가 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데 제 말 알아들어요? 원래 반사일성은 무효잖아. 그 이렇게도 말로도 나왔고 무효를 가지고 선의삼자 대항할 수 있다. 절대 무효니까 이 논리는 요 이중매매는 맞잖아. 근데 요 경우는 안 맞잖아. 여기 반사일성 무효인데 그러면 얘가 선의여도 소유권 취득 못 해야 되잖아. 그 소유권 취득 해버리잖아. 선악 불문하고. 제 말 알아들어요? 공부를 할 때 이런 의문점은 좀 가지고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실력은 된다고 생각하라고 내가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건데 지금 차이점 구별했나요? 의문이 생겨요? 의문도 안 생기면 가르쳐 줄 필요도 없고 이건 분명히 지금 뭔가 지금 이상하다 그 말이야. 여기 지금 반사일성이가 절대 무효다. 따라서 무효를 가지고 선의삼자가 대항할 수 있다 하는 경우는 여기 이중매매처럼 74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전제로 해서 이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746조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로 해서 이 이중매매 반사일성으로는 얘가 말썽이 적고를 가지고 있다고 아까 전제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경우는 이제 절대 무효니까 선의삼자가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된단 말이야. 74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대신 746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법원이 그래서 얘한테 소유권 넘어가 버리니까 얘가 이제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는 산악불법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고 구별할 수 있겠나요? 746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상대방의 소유권 넘어가 버리니까 여기는 절대 무효다 이 원리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했나요? 그런데 이중매매처럼 74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했을 경우는 선의 제3도 대항할 수 있다. 절대 무효니까 이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구별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 지금 14페이지 가르친 3번에 요 판례하고 절대 무효라고 써졌잖아. 414번 이중면 절대 무효면 이렇게 요거하고 뭐하고 구별하자. 12페이지 제일 위에 따라서 급부를 받은 상대부터 전득자도 권리 취득한다. 거기 예의 들어놓은 거하고 구별 잘하라 그 이야기라니까 지금. 장을 알아들어요? 여기 제일 위에 요거는 736조가 적용되는 경우 사안이에요. 그 다음에 이중매매의 경우 요거 판례 14비 판례는 74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래서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절대 무효로 되는 것은 제가 하는 말을 그러니까 이해는 안 하는 못도 상관이 없어.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겠어요? 네. 그럼 집에 가서 연구하세요. 그 두 군데 딱 보면서 두 개가 다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다시 저기 몇 페이지로 펴보냐 그러면은 8페이지로 펴보세요. 8페이지로 거기 아까 동그라미 1번부터 우측 5번까지가 이중매매거나 판례를 정리하는데 방금 사례 풀면 다 가르쳐 줬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말. 거기 8페이지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제1의 행위는 매매에 구간되지 않는다 쓰여있죠? 요거 다 정리 딱 하고 아까 예를 들어준 건 제1 행위도 매매, 제2 행위도 매매였죠?
근데 저번 주에 명의신탁에서 가르쳐 줬다시피 제1행위는 꼭 매매일 필요 없잖아. 취득시효인 경우 명의신탁의 경우도 이중매매 법리에 적용되니까. 다 우리 시험에 나온 기초잖아요. 저번 주도 가르쳐 줬잖아요. 갑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명의인탁했다. 근데 여기에 문중이 명의인탁했다. 배우자 상호는 명의인탁했다. 탈법 목적이 없는 거는 명의인탁 약정이 뭐이다? 유효.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상대방에게, 수탁자에게. 그러니까 이자로부터 양도한 얘는 권리접촉 권리 승계받았으니까 선악권과 소유권 취득한다. 대신 얘가 이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는 반설에서는 무효다. 두 놈 사이에 매매한 적 없잖아. 제1행위가 명의신탁이잖아. 그 이야기다 그 말이야. 그 첫 번째 판은 그죠. 즉 타인으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을 찾았나요? 매각 경량된 정의를 알면서 수탁자로 일을 아주 싸게 매수하는 경우 다 시험에 나온 판례가 정리 잘하라 그 말이야. 확인했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뿐만 아니라 제2의 법률행위도 매매에 고관되지 않는다. 찾았나요? 이때 근저당 같은 경우 얘가 이렇게 매도한 걸 알면서 얘가 이자 배명이 적하다면서 이 토지에 근저당 설정받았다. 그럼 제2행위는 매매가 아니라 근저당 설정받았다. 이런 것도 뭐에 해당이 된다? 이중매매 법리가 유출 적용 반설서 무효다. 다 시험에 나온 기초니까 다 정리하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중매매 법리는 제1의 행위나 제2행위가 모두 매매행 경우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말 않고 넘어가려다가 또 안 읽어볼 것 같아서 또 시험에 나오면 또 빵점짜리 추돌 것 같아서 지금 지적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집에 가서 꼭 읽으라고 말이야. 다 가르쳐 준 바가 있으니까. 그 다음 불공정한 법률의 104조 폭행행위 당사자 공박경 또는 목욕을 해서 현저하게 공격하는 법률행위는 뭐이다? 무효다. 이걸 줄여서 우리는 불공정한 법률은 무효다. 이걸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104조에서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103조를 쭉 살펴봤는데 103조 특징이 일반 조항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저 법조문을 읽어봐도 103조에서 말하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어떤 걸 말하는가 구체적으로 규정이 안 됐다 보니까 일반 조항이니까 이 103조를 백성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104조에다가 예를 하나 들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같은 것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 일종이다. 이렇게. 따라서 104조는 103조 무슨 규정이다? 예시 규정이다. 바꿔 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선량한 풍속이나 사일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일종이다. 그 이야기예요. 의난해서 이 말의 의미를 깨우쳐야 돼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돼서 무효가 되려면 밑에 열거한 객관적, 주관적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그런데 이런 요건을 못 갖추면 불공정한 법률로서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조에서 무효로 되는 수가 있다? 103조에 의해서. 그 말을 잘 이해를 하라고 말이요. 분명히 그 위에 있죠. 예시 규정에 해당이 된다 하고 부연 설명 따라서 해가지고. 그 다음 요건에서 객관적으로 이제 급부와 반대급사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까? 불공정한 법률은 아주 쉽기 때문에 지금 이 갑이 1억짜리 시가 1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얘가 현재 몹시 궁박한 상태에 놓여있다. 그걸 얘가 악용을 해서 기회는 이때다. 1억짜리 아파트를 단돈 3천만에 매매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오면 얘가 엄청난 폭리에 취한다. 3천에 1억짜리 아파트 가져가니까 그것도 이거 이자 궁박한 상태에 얘가 악용을 했으니까 나쁜 새끼다. 그 이야기죠. 따라서 이제 폭리자와 폭리를 규정하기 위해서 이런 매매는 불공정하니까 무효다. 얘 폭리를 규정 이런 이야기니까 뭐 이해 못할 거 없는데 객관적으로 급부하고 반대급사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이때도 거기에 판례와 관련해서 밑에 언더라인 유념하시고 이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당사자 주관적 가치에다 산정하면 자기권 환경 높이 평가하겠죠. 그다음부터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할까 점검 딱 하고 동그라미 2번에 아예 쏟아져 나오니까 점검 잘 하시고 이게 이제 증여계약과 같이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가 될 수 있는가 이걸 묻는 판례가 2002월 21일자 판례인데 원래 저 불공정한 무효인 경우는 매매처럼 유상계약에서 유상계약은 양당사자 모두 대가적 의미 있는 재산 출원해야죠. 근데 이게 이제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버리면 일방이 엄청난 폭리치니까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104조를 두는 거야. 따라 증여와 같이 일방 당사자만 재산 출원하는 경우는 양경도 재산 출원한 거 아니잖아요.
급부와 반대부터 헷갈리게 유지할 필요 없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불공정성 여부,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계약의 시당초 아니기 때문에 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의 경우는 104조에서 무효가 될 일이 없다. 요 이야기인데 그게 2000년 2월 11일자 판례로 되어 있죠. 날짜 확인했나요? 그 위로 올라가서 의인안의 마지막 판례 보세요. 2000년 2월 11일자로 쓰였죠. 날짜 똑같죠. 확인했나요? 그 다음 9페이지를 펴보세요. 나번 판례 보세요. 가로 나. 거기 보면 또 희한한 게 하나 들어있어. 두 번째 판례 날짜 확인하세요. 2000년 2월 11일자 판례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견적으로 그의 그 급부를 받거나 약정은 반사일서 무효다. 지금 그 이야기인데 날짜 확인했나요? 방금 읽어본 날짜 3개가 똑같죠. 그 3개 판례는 똑같은 판례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이해를 잘 하라고 말이에요. 따라 지금부터 다시 칠판 보세요. 지금부터 칠판을 보라고 말이에요. 이런 사건이 있어서 갑이 이제 공사를 맡아서 하는 공사 수급인이에요. 건물 등을 지어주는 수급인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시공 능력에 따라서 공사가 한도액이 정해졌어요. 시공 능력도 없는데 뭐 100억짜리 1000억짜리 공사 맡으면 부실공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 공사 수급인이 도급 한도액을 설명 듣고 있죠? 도급 한도액을 초과해서 공사를 맡았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서 을이란 애가 얘한테 당신이 도급 한도액을 초과해서 공사를 맡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당신을 행정관청에 면허 취소하라고 행정관청에 진정을 하겠다. 이렇게 딱 한 거예요. 얘가 진정을 하겠다고. 그런 다음에 진정을 취하게 한 조건으로 공사 대금 중에서 5천만 원을 받기로 얘가 약속을 딱 받았어요. 명확하겠나요? 도급 한도액을 초과해서 공사 맡은 사실을 제3자가 알고 이걸 행정관청에 진정하겠다 한 거예요. 그럼 면허 취소니까 진정을 취하게 한 조건으로 공사 대금 받은 것 중에 5천만 원 쪽으로 약정했다. 이런 식도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상시 결론이 이미 나 있어요. 얘는 얘한테 5천만 원 줄 필요가 없겠죠. 이 약정은 일단 무효로 봐야 돼. 얘는 우리 상식에 망고불변의 상식이고 법공부 처음 한 사람도. 근데 왜 무효가 되는가? 무효가 돼야지 5천만 원 줄 필요 없는 거니까. 이런 애한테 5천만 원 주면 안 되지 않냐고 말이에요. 이 말 듣겠나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이에요. 먼저 얘가 얘한테 5천만 원 주기라는 것은 무상으로 주는 거니까 여기에 뭐에 해당이 되느냐? 증여에 해당이 돼. 증여에. 그 다음에 이 경우에 갑은 현재 몹시 궁박한 상태에 빠졌어요. 궁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 신체적인 궁박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급 한도를 초과해서 공사 맡았고 얘가 어찌 보면 협박을 하고 있는 건데 행정관이 진정하겠다고 궁박한 상태에 놓여 있고 그걸 악용해서 5천만 원 또 받기로 한 거이고. 듣고 있죠? 그러니 이 5천만 원 주기로 한 증여도 104조에서 불공정한 법률상 무효가 되는 거 아닌가? 요걸 일단 시험에서 지겹도록 묻고 있는데 하세요. 이거는 불공정한 법률로서 무효가 될 일은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증여니까. 증여라니까. 증여는 104조가 적용이 안 돼. 일단은 무효 아니란 거죠. 그럼 뭐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예요? 104조 말고 104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는 몇 조로 간다? 103조로. 참 머리가. 그래서 9페이지가 나번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 판례가 두 군데서 시험에 나온다 그 이야기라니까. 이거는 이 사건은 요게 증여이기 때문에 104조에서 무효는 안 된다. 이게 시험에 한 10번 나왔고 그래서 주면 안 되니까 무효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에 의해서 무효가 된다? 104조 말고 103조. 그게 9페이지가 나번에 그 판례라니까요. 그 써졌잖아. 그렇게 행정관청에 뭐하고 진정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리고 궁지에 빠뜨려 진정을 취하게 한 조건으로 5천만 원 받기로 약정했다. 그러니까 반사일선으로 무효가 된다 그 이야기라니까요. 날짜가 똑같잖아. 판례 날짜가 같은 사건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두 개를 결부시켜서 정리하라 그 말이요. 시험에 쏟아져 나오니까. 제 말 알아들어요? 104조는 103조 예시규정이다. 여러분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읽고 말고 어영경 공부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깨우쳐야 됩니다. 그 이야기라니까요. 그래도 그냥 못 알아면 어쩔 수 없고. 다시 뒤로 넘기세요. 두 번째, 경매의 경우는 잊어버리면 한 번씩 나오니까 그것도 정리했다가 하시고. 경매의 경우도 104조가 종될 일 없겠죠. 경매의 경우도 몇 번 유찰이 되면 감정평가액에 뭐 30%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급부와 반대급사 현저한 불균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불공정한 법원에서 무효가 될 일이 없다. 적법 절차에서 이루어진 경매니까. 그 점검 딱 하고 간혹가다 한 번씩 물어보니까. 그 다음 주관적 요건에서 공부하기 개념 다시 점검 딱 하시고. 다 하는 이야기죠. 확인했나요? 그 다음에 요즘 시험에서 무경험이 또 시험에 집중 나오니까 정리 딱 하고. 이런 것까지 설명해 줄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라 그 말이야. 그 다음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되고, 그 다음 악의가 있어야 되고, 대리 문제 알아서 하면 되고. 뒤에 넘기세요. 입증 책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있으니까 주관적 객관적 요건 싸그리 무효를 주장하는 자, 여기서 피해자를 말하겠죠. 정리에 따박따박하고. 그 다음에 아직 출제가 안 된 것이 굵은글이 써진 건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이번에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법률행위시 두 가지 다 정리 잘 하세요. 아까 103조에서도 최근에 판례가 나왔어요. 반사질서인가 이번에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행위시를. 104조도 법률행위시를. 이 두 개가 아직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두 개 올리는 다 똑같죠. 두 개 다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라. 법률행위시를. 반사질서이니까 아까 앞에 나왔었잖아요. 판례가. 정리 딱 하라고 말이야. 효과면에서 불공정한 법률 무효인 경우도 흔히 말하는 절대 무효예요. 따라 무효를 가지고 선의치 3조 대응할 수 있으니까 뭐한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가로친 나번에 불공정한 법률도 반사질서에 해당되니까 이 경우도 불법원인 급여 문제가 발생이 돼요. 가로친 나번. 그건 나올 때 전부 다 빵점 맞고 나왔으니까 정리 잘 하세요. 피해자는 폭리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야죠. 746호 단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법원이 수익자에 있으니까. 그러나 거꾸로 폭리자는 여기서 이렇게 얘가 얘한테 3천 준 거는 반환 청구 못 받아요. 불법원인 급여니까. 그러니까 얘는 피해자니까 불법원이 수익자에 있잖아. 그 746호 단서에 의해서 반환 청구 가능하지만 아파트 돌려달라고. 얘는 3천만 원 반환 못 받아요. 불법원인 급여 746호 원칙에 따라서. 요거 정리 잘하라고 말이요. 이건 냈을 때 빵점 따라 수두룩 했으니까.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04조는 103조 예시규정이니까. 불공정한 법률에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 일정이니까 불법원의 급여 문제가 생긴다 그 이야기요. 거기 써놨잖아요. 736 단서 본문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고. 집에 가서 반드시 연구 잘하세요. 공부 다시 하세요. 여러분 실력이 어느 정도 실력이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다시 정리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 거기 이제 다번에 판례 아예 시험 요즘에 쏟아져 나오는데 지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추인이 가능한가 이 문제하고 139조죠. 138조 전환이 허용이 되는가. 원래는 이제 그 뒤쪽에 언더라인 쳐놓은 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추인이 가능한가. 이거는 그 판례 보세요. 90년대에 나온 판례죠. 잘했나요? 다음에 예습 꼭 하고 오세요. 지금 바쁘니까 찾기라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예습을 하고 와야지 빨리빨리 찾기라도 해요. 제일 밑에 언더는 찾나요? 94년 6월 24일자 판례잖아요. 이게 90년대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추인이 가능한 거는 자주 나왔어요. 근데 무효원이 소멸돼야지 추인이 가능한데 불공정한 법률과 무효인 경우는 추인이 불가능하죠. 무효원이 소멸될 수가 없으니까 추인에서 유효가 안 된다고 말이야. 요거는 자주 나왔는데 문제는 이거하고 대입되는 것이 그 가르친 다음에 앞쪽에 판례 138조 전환이 허용되는가. 요게 이제 2010년도에 나온 판례죠. 요거는 이제 2010년도에 이제 판례가 나왔는데 나오면서부터 집중적으로 요즘 시험에 실제가 돼요. 불공정한 법률과 무효인 경우에 추인은 불가능하나 옛날부터 무엇은 허용이 된다. 전환은 허용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2010년도 전환이 허용되는 판례가 나오다 보니까 추인행위라는 것도 다시 또 비교해서 시험에 또
계속 내는 거고, 딱 두 개를 정리를 해야 되는. 잠깐 칠판 보세요. 이게 지금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지금 이게 이제 재건축 조합과 관련된 사례라고 거기다 가로일고등학교 설명을 해놨는데, 재건축 조합 관련해서 요 값이 저 재건축 조합인데 아파트를 하나 짓고자 한다 그 말이요. 그런데 부지가 이제 이게 꼭 필요해요. 이렇게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요 부분의 토지를 을란놈 일부 소유를 하고 있는데, 재건축 조합에서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요 부분의 토지가 필요한데 요거는 매입을 못 했다는 거예요. 을 소유고. 해서 이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매입하기 위해서 시가보다 서너 배 비싼 금액으로 매매를 한 사례라고 가르쳐 줬는데, 그러면 여기 재건축 조합은 자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4조가 적용된다는 거고, 그 다음 이 경우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재건축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니까 궁방한 상태에 빠져 있죠. 그걸 얘가 악용한 감이 있고, 그럼 이 매매는 불공정한 범죄 일단 뭐이다, 무효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떨어졌는데, 문제는 불공정한 범죄는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인 범죄 행위를 유효로 하겠다는 게 추인이죠. 그러면 현재 불공정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 이 상태에서 유효를 하겠다고 해봐야 유효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추인은 안 된다 그 말이야. 그 말을 듣겠나요? 이걸 그대로 유효로 해서는 안 되니까 추인은 안 되는데, 이 사건이 이제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왜냐 여기에 이해관계인이 많이 달렸기 때문에 재건축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법관이 양쪽을 부른 거예요. 얘도 부르고 얘도 부르고, 그런 다음에 조정을 했어요. 요 매매대금이 서너 배 시가 비싸니까 요걸 좀 뭐 하자고, 낮추자고, 감액을 하자고 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도 응한 거예요. 뭘 재건축하면 당연히 응했을 것이고, 요게 필요하니까 재건축하려면. 제 말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로 열고 닫고 보세요. 그 사건을. 재개나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과다를 말면 불공정한 법령에 해당이 되지만, 매매대금을 어떻게 뭐 하자, 적정 금액으로 감액을 시켜서 매매를 무엇으로 하자, 유효를 하자. 요게 전환이라는 거예요. 불공정한 법령 자체를 유효를 하는 게 아니고 전환을 시키자 그 말이야. 매매대금 좀 감액을 시켜서. 왜? 재건축은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온 판례가 정리 잘하고, 동일한 취지에서 제일 밑에 라번 판례도 다시 하면 나온 기초니까 집에 가서 반드시 읽고,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이야기니까. 제일 밑에 라번 판례, 이런 경우에 분명히 재건축 조합이 나중에 또 소송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미리 못질을 해푼다고 말이야. 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법원에 절대 소송 제기하지 말거라. 그런 거를 불제소 특약 그래요. 이런 것도 똑같이 뭐이다? 무효다 그 이야기야. 불공정성 무효인 경우는 구제를 해줘야 되니까.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집에 가서 읽으라면 다시 하면 나왔고. 다시 이야기요. 거기 다음번에 2010년도 판례 7월 15일자 제일 밑에 같은 판례요. 2010년 7월 15일 똑같잖아요. 그 날짜가. 동일한 사건에서 요 라번까지 나온 거예요. 이게 사건이. 다시 하면 나온 거니까 정리 잘하고, 특히 추인하고 이 불공정한 무효인 경우에 추인하고 전환을 잘 구별해서 머릿속에 담고 가셔야 돼요. 무지하게 나와요 요즘에. 무지막지하게. 좀만 쉬었다 가자.